중국이 보조금을 줘가면서 산업을 키울 때 미국에서 시비 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 화학, 철강, 최근에 LCD 미국에서 니네 보조금 줘가지고 이거 만들었지 하고 시비 건 거 없어요. 중국 애들 말고 봤을 때 배터리를 갖다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하고 일본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하고요. 30년간 업계에 근무하고 있고 전부 필드에서만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가끔 댓글을 보니까 저는 기관 투자가의 앞잡이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관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관리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대선 결과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바이든이 이기느냐 트럼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봐요. 트럼프는 아무래도 일반 파석연료 쪽 그 지지 기반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을 어떤 식이든 좀 서포트 해주고 싶을 거고 미국 자동차 입장에서 놓고 보면 포드 같은데 아마 트럼프가 돼서 그 풀어준다고 그러면은 그 풀어준다는 얘기는 갑자기 전기차 뭐 안 팔아도 돼 이건 아니고 연비 규제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시켜 주겠죠. 그런다 그러면 포드 같은 경우는 대번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 지금 분위기로는. 근데 지금 현재 GM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쪽은 이미 전기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GM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그 흑자 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전기차 시장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 중국 업체들은 보조금이니까 그럼 제껴놓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M이 흑자를 낸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대세의 변화는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바이든이 밀리고 있었지만 최근에 대등한 상황까지 올라왔던 거는 다 기사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스윙 스테이트 쪽 같은 경우가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표심을 트럼프가 이제 대선인데 그렇게 무시 못한다. 예,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 전기차 생산 못하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니들 일자리 없앨 거야라는 얘기잖아요. 재밌는 게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100% 부과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100%. 아니 200%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 못하게 하고 중국 같은 데서 생산하게 할 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관세 200% 매기겠다고 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IRA법 관련해 가지고 항상 뭐 트럼프가 자기가 뭐 없애네, 뭐 못하게 하네, 별소리 다 했다는데 그거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IRA법은 대통령령으로 뭐 없애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원, 하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번 대선은 상하원 선거가 다 맞물려 있고요. 지금은 보면은 민주당이 상원하고 대통령을 하고 있고 하원은 공화당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는 하원은 또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원은 아슬아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뭐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 개를 다 한쪽이 못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IRA법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시비를 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 트럼프는 연비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금 분위기를 느슨하게 하려고 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자금만 가지고 미국의 2차 전지 셀업체들이 들어가 가지고 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합작이거든요. 미국 자본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탄소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는 트럼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어차피 그 양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는 살날 뭐 계산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느끼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느끼잖아요. 지금 이게 5월인데 이게 5월입니까 지금? 예. 그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저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50도 넘어가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상 기온은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엘니뇨 다음에 라니냐 와가지고 곡물가 파동 나올 수 있다는 기사도 또 나오고 있고. 이제는 이거는 사실은 뭐 트럼프 혼자서 뭐 날뛴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변화는 없다. 다만 속도는 좀 완충시킬 가능성은 있다.
네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그 내연기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전기차에서 내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에서 내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역대급 이익 내는 거 다 그 제네시스 많이 팔아서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차 한 대 팔아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 왜 늘어나냐면 과거에는 중저가 차 모델이 상당히 많이 포션을 차지했었다면 지금은 SUV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모델이 특히 많이 팔리니까 한 대를 팔아도 이익이 그만큼 더 남는 거죠. 이런 구조인데 지금 대부분의 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내연기관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 데는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테슬라의 수익원은 그 FSD 구독료하고 가입료 구독료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전기차 그 양산을 하다 100만 대 이상 파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효율성 때문에 이제 마진이 나는 거 두 가지인데 10%가 넘게 이익이 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판매량을 조정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한계가 뭐가 있냐면은 모델 수가 제한돼 있어요. 원래 자동차를 오래 만들던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보면은 모델 S, 모델 3, 모델 X, 그다음에 모델 Y 네 개 차종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또 있긴 하지만 네 개 종류의 차종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차 안 나온 지도 꽤 오래됐어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쪽으로 유인하는 건 제일 처음에 전기차가 시중에서 보기가 드물었을 땐 신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남들 안 타는 거 내가 먼저 타고 과시하고 그다음에 요즘 유튜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 후기 뭐 이런 거 올리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시장이 형성됐다 그러면 이제 대중화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그거 보면 질리잖아요. 신 모델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나 뭐 도요타나 이런 데가 계속 모델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불리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가격을 낮춰도 이익률을 지킬 수 있다. 상당 부분. 대신에 이제 그 수익률, 그 영업이익은 줄겠죠. 마진을 낮추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긴 전기차만 파니까. 딴 데는 내연기관에서 돈을 버니까 상관이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가격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가가지고 테슬라의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중국 내부 전기차들 보조금 받아가지고 싸게 많이 뿌려대고 있잖아요.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테슬라가 위에 있지만 가격으로 붙으니까 여기도 가격을 얼추 낮춰줘야지 판매가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중국 지역, EU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사실 관심 안 가졌던 심지어 토요타도 이제 전기차 만들겠다고 하고 혼다도 이제 북미에 공장 세우고 뭐 현대차는 막 이제 EGMP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경쟁이 붙잖아요. 근데 얘는 모델이 맨날 그 모델 가지고 파니까 신차 출시되고 그러면 이거 더 밀어내려면 가격을 좀 낮춰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앞으로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봐요. 테슬라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업체의 자동차 메이커라기보다는 FSD 소프트웨어 그걸 주력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아마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자율주행 전문 회사,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로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실제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 한 군데하고 이미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숫자가 나오면 테슬라는 이제 또 다른 밸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전기차 시장 내에서의 테슬라의 위상은 좀 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딜레마인데요. 사실 딜레마인데 이제 그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자율주행이 만약에 메인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지배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오픈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전기차 내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외하고 봤을 때 차별점이 뭐가 그렇게 큰 게 있겠냐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모셔널을 통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그런 하청업체가 되기 싫은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애플이 지금 아이폰 만들 때 중국의 폭스콘, 대만의 폭스콘이죠. 걔네들한테 하청 줘서 야 껍데기 만들어 와 그러면 자기네들이 심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그 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동차 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마진 폭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을 놓고도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부가 그거를 다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FSD를 지금 8월 상용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보택시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생각을 또 달리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가정인데, 만약에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먼저 딱 손을 잡아가지고, 야, 너희 거 우리가 쓸게. 같이 가자. 어차피 테슬라는 전기차 쪽을 뭐 이렇게 키우는 쪽에 관심이 없다고 치면,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테슬라 거를 같이 쓰게 되면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소프트웨어만 파는 거니까.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팔아먹으면서 대당 1,000만 원을 받든 얼마든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값은 소비자들한테 그 차 업체들은 전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자는 뭐 하겠어요. 매달 구독료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앉아가지고 뭐 공장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만 팔아먹는 회사가 되는 거죠. 애플이 공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1위잖아요. 사실은. 테슬라의 어떤 지향점이 그거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이 그럼 거기에 대응할 만큼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안 돼 있거든요. 네,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시장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보조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내놔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협조 안 하니까 그럼 니네 고율 관세 매길 수 있다고 지금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할 거예요.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왜 당연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지금 유독 중국을 때리고 있는 걸 보면 전기차, 태양광, 뭐 AI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산업 쪽.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 중국이 보조금을 줘가면서 산업을 키울 때 미국에서 시비 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 화학, 철강, 최근에 LCD, 미국에서 니네 보조금 줘가지고 이거 만들었지 하고 시비 건 거 없어요. 왜? 자기네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상관이 없는 영역이었거든. 자기네들은 금융 쪽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3D 업종이라고 좀 더럽고 힘들고 이런 것들 전부 아시아 쪽으로 보내서 중국이 하게 하고 한국이 하게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싸움박질 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관심 없고 우리는 싸게만 주면 돼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싸게 나오는 걸 가지고 인플레가 없는 초장기 호황을 갖다 누려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걸 하느냐. 미래산업이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고 키우려고 하는 산업인데 얘들이 지금 보조금 줘가면서 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방식처럼 보조금 줘가지고 막 키워놓고 중국 내에서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전 세계에다 뿌리려고 싸게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철강, 조선, 화학, LCD 다 넘어갔죠. 우리는 당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 미국은 지금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저놈이 지금 우리 거를 건드리네 하니까 두들겨 패는 거죠. EU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풍력, 뭐 그린에너지 이런 거 다 하려고 AI 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보조금 줘가지고 자꾸 하니까 우리도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저것들이 자꾸 이러니까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다. 왜?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지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2차 전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런 데 관심 없었고 뭐가 됐든 간에 니 싸게 만들어 온 놈이 우리한테는 고마운 애들이야. 상관없었으면 우리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이거를 앞으로 키워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자꾸 돈으로 자꾸 이제 보조금 줘가면서 키우니까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 애들 말고 봤을 때 이 배터리를 갖다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하고 일본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것도 우리가 만들게 이거는 못 하잖아요. 뭘 알아야지 만들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편이네. 내 말 잘 듣는 애들.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동맹들한테 또 쟤들하고 싸우는데 내가 같이 으쌰으쌰 해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와.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파는 건 내가 허용해 주겠지만 니네 나라에서 만들지 말고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만들어. 지금 딱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1대1로 싸워야 되는 어떤 상황이 놓일 수도 있었던 걸 갖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뒷배를 가지고 같이 싸우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지금 공급 과잉 이런 거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어려운 구간을 겪고 있지만 옛날처럼 아주 치명타를 입고 뺏기고 이러지 않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이 어려운 구간을 이제 제대로만 극복해 나간다면 살아남는 업체들 같은 경우한테는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다. 왜?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LFP가 일단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싸게 만들어서 거기 이제 보조금 가지고 싸게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테슬라가 장착을 해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근데 미국에서 지금 그 중국에서 만든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만든 테슬라 거 미국으로 못 들어가요. 보조금 못 들어갈 수는 있지. 보조금을 못 받아요.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이제 그 LFP 배터리를 쓰더라도 한국 걸 쓰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LFP에 대해서 관심 없어 했었지만 어쨌든 LFP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왜 그걸 많이 사용하면 NCM은 어쨌든 발화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격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별 차이 안 날 거예요.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을 해가지고 이 그 사용 연한이라든지 이런 효율을 놓고 보면은 사실 NCM이 오히려 쌀 수도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워낙에 가격들이 많이 소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LFP를 쓰는 게 지금 결국에는 싼 맛에 많이 썼던 거예요. 그동안에 중국산을 이제 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어쨌든 발화 리스크가 적다 하고 또 저런 그 ESS 양으로 해가지고 LFP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LG라든지 삼성이나 이런 데가 지금 LFP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ESS 하겠다. 그 다음에 빠른 건 25년부터 이제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저가 차로 관련해서 NCM 쪽에 대해서 이제 하도 이제 이게 뭐 비싼 거 아니냐 말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망간을 집어넣은 LMFP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CM도 그 좀 낮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면서 싸게 보급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그게 LFP가 된다 안 된다 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저가 보급형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그 기업체들도 LFP 만들고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진행하니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NCM 관련해 가지고 특허 이슈를 이번에 LG 화학에서 아마 제기했던 것 같은데 엔솔에서 제기했었나 보다. 지금 중국에서 특허 도용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애들은 그동안 NCM 계열 쪽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허 문제였거든요. LFP도 사실 지금 막 뿌려대는 것도 특허가 만료가 돼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중국 애들이 나와서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야 LFP가 대세인데 뭐 우리 NCM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오바고 다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더 진행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뭐 양극재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두 개를 갖다 붙여놨는데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일 겁니다. 차트 똑같죠. 뭐 고점 엄청나게 올랐다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주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주봉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가느다랗게 쫙 뽑아 올렸었던 거 이제 5번씩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숏 스퀴즈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저 공매를 쳤던 쪽에서 이제 급하게 주식을 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으로 그려진 거는 사실은 오버에서 올랐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를 놓고 얘기할 땐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요거는 일단 제껴놓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지금 요 정도 빠져가지고 지금 바닥을 지금 계속 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프로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두 개 다 공교롭게 보시면 3번 지금 점을 찍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 아니겠느냐. 이제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이유가 결국에는 캐즘 구간에 진입을 했던,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성장 산업에 가서 계속해가지고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거죠. 왜 둔화가 되느냐면 초기에 신기해서 산 사람, 과시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요로 쫙 올라왔었는데 사보고 나서 보니까 불편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중이 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라든지 충전 인프라 이런 게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좀 제한되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초기에는 그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 벤처 회사들이 많이 주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연비 규제 강화하고 전기차 안 하면은 이제 벌금 매기고 22년에만 스텔란티스하고 포드가 두 회사에서 합쳐가지고 미국에서만 벌금 낸 게 4,5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을 자꾸 매겨버리니까 전기차를 팔아야 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안 팔던 자동차 업체들까지 전부 전기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경쟁이 더 심화된 거잖아요. 거기다 또 중국은 보조금 뿌려대면서 그 난리 쳐버리고.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약간 완만해지고 있는데 전기차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급하게 늘어나 버리니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가격 낮춰서 팔고 그 다음에 잘 팔릴 줄 알았으니까 내연기관차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배터리 업체들한테 야 우리 언제까지 몇만 셀 몇 조 원어치 막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잘 팔릴 줄 알고 막 캐파를 늘리고 공장 증설해 놨는데 딱 닥치니까 안 팔리네?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가네? 공장 가동이 둔화가 되네? 실적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극재 업체들도 증설하고 해왔던 것들이 다 가동이 좀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또 양극재 가격, 그 소재 가격들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마진 줄고 겹쳐진 거죠,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이제 전방 업체들 컨퍼런스 콜하고, 양극재 업체들 컨퍼런스 콜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지난 4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그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재고 평가선은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에코프로 BM도 됐고, 포스코 퓨처엠도 됐는데, 이게 사실 의미 있게 흑자 전환이 된 건 아니고요. 숫자가 크게 늘지는 않고 있고 여전히 판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마다 2분기도 크게 기대는 안 한다. 다만 하반기는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리튬 가격이 최근에 연초 대비해서 한 10%는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아직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리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건 하반기부터일 거다. 그래서 실적은 하반기부터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방업체하고 양극재 업체들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그 가운데서 보면 포드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GM은 올해 연간 목표 20만 대 그대로 가고 이익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GM이 그 플랫폼, 그러니까 EGMP 플랫폼이라서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했고 가장 효율을 잘 이제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M 쪽으로는 생산이 생각보다 잘 되고 판매도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정은 항상 우리가 체크를 못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 리포트를 보거나 기사를 볼 때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에서 그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된 거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하반기에 올라오는 게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올라온다 그러면 속도가 생각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업체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회사 쪽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GM이죠. 그러면 GM이 열심히 팔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쪽과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들은 좋을 거고 반면에 이제 포드 쪽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들은 기대를 조금 낮춰야 될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SK 쪽은 큰 영향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포드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실제 데미지는 중국 업체들 CATL 같은 데가 많이 입어요. 제가 웅달 나와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2차전지 연말 되면은 좀 오를 테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봐둘 만한 섹터로 전해액 섹터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액 섹터 중에서 많이 오른 거는 고가 기준으로 보면 6배 이상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100% 이상 오른 것들도 많고 한 60% 오른 것도 있고 한데 제가 2월에 나와가지고 전해액 섹터에서
특히 많이 오른 건 좀 부담스럽다. 그거는 좀 넣고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거나 다른 쪽을 좀 보자. 그러면서 얘기했던 건 또 동박을 얘기했었고요. 동박도 한 순환이 지났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지금 이게 엔캠 차트가 지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에코프로. 왜 BM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랬었던 모양이네요. BM은 저번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빠지는데 거꾸로 엔캠은 여기서부터 쫙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재 섹터 내에서도 선순환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사실은요.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러면 하반기에 어떤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냐를 이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46파이 배터리 원통형. 그게 이제 LG엔솔에서 양산이 시작이 된다고 했고, 내년 상반기에 삼성 SDI가 양산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쪽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액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쪽보다는, 전액은 사실은 뭐 ESS 확장시키고 하면은 전액 들어가는 게 양이 그 NCM 대비 2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ESS 쪽 확장하고 하면, ESS 쪽으로 확장하면 2배 들어간다는 얘기는 ESS의 대세는 현재까지는 LFP이기 때문에 LFP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확장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해액 쪽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그러면 많이 올라 있는 거 말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는 애들 중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해필이면 오늘 왔는데 오늘 그 주식들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는 밸류체인 상으로 GM 밸류체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46파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쪽을 좀 관심 갖고 보시라. 삼성 SDI도 원통형을 하니까,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 쪽, 예,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쪽을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조선 얘기했었거든요. 4월 달에 조선 얘기를 했는데 조선이 4월, 5월에서 많이 올라왔죠. 조정 받으면 조선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간단하게 저번에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들으면 일단 첫 번째는 가격 경쟁이 줄어든다. 중국의 조선소도 3분의 1로 줄었고 우리나라 조선도 반 이상 줄었고요. 전 세계 조선소가 3분의 1로 2008년 대비 줄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도 슬롯이 27년까지 찼어요. 슬롯이라고 하는 건 끼워 넣는다고 하는데,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27년까지 다 차버렸어요. 그럼 중국도 앞으로 수주할 때 싸게 경쟁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격 경쟁은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영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주성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신주성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지금 이 배를 만드는 회사는 제한적인데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거기다가 2000년대 초반에 빅사이클 때 생산했었던 그 배들이 소위 말해서 폐선 주기,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캐파를 안 늘리느냐? 한참 수주 많을 때 그게 대박 나는 줄 알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중국 애들도 마구잡이로 늘렸다가 다 망했죠. 우리나라 회사들도 보면 삼성중공업도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살아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관리에서 디폴트 났다가 다시 해서 회생됐죠.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도 적자 1조 원 이상 계속 몇 년 나고 고생하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중국은 업체들 다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설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제한되어 있고, 특히 이제 고부가선이라고 하는 LNG나 LPG선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는데 업체가 제한되어 있는데 캐파를 안 늘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주성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하다 보니까 고부가선, LNG 캐리어, 운반선입니다. LPG 운반선, 아모니아 운반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수주가 계속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맞물려 가지고 그 해사기구, 국제 해사기구 IMO에서 아마 올 9월 달에 이제 구체적으로 친환경 연료와 관련된 과정을 입법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진 교체 수요가 이제 도래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엔진을 20년 사용한 배를 엔진을 바꿔가지고 한 3, 4년 더 쓰고 폐선하느냐,
아니면 배를 바꾸느냐. 새 걸로. 바꾸는 게 돈이 덜 듭니다. 그래서 새 걸로 바꾸는 게 돈이 덜 든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이제 앞으로 교체 이런 게 올 하반기 내년 들어가면서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이번 조선 업황은 빅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Q가 그렇게 크게 안 늘죠. 왜? 생산 캐파가 제한돼 있으니까. 근데 P는 계속 올라가는 그림. P가 올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 2008년도의 수주 모멘텀은 이렇게 갔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계속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개선 구간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24년 1분기 때를 한번 보시면은 전체 건조 선박에서 63%만 흑자선입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미 적자예요. 나머지 왜? 수주할 때 불황일 때는 마진을 크게 못 붙이잖아요. 5% 10% 붙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터지고 원자재 폭등하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제조 원가가 확 올라 버렸어요. 적자 나는 거죠. 우리가 수주할 때는 흑자로 수주를 했는데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계속 지금 소화해 왔던 거예요. 작년까지. 올 1분기도 지금 흑자선 비중이 63%입니다. 3분기 넘어가면 95%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이 완전히 돌아선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 해군 MRO 사업 얘기 요즘 한삼 그 기사화되고 있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조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입니다. 조선이 망한 거는 더 3D 산업이라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은 깨끗한 거 하려고 그러고 맨날 금융이나 하고 뭐 이랬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를 다 넘긴 거예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1%의 수준되는 조선소가 뭘 만드냐면 군함하고 잠수함을 만들거든요. 만드는 것도 버거워요. 그런데 군함 잠수함 돌아가다가 보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한 30년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1년, 2년 지날 때는 유지 보수가 많지 않은데 이게 10년, 20년 되면 많아지잖아요. 그걸 소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래된 노령화된 그 군함을 갖다 유지 보수, 이제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수리를 하고 있어요. 미 해군에서 야, 우리 이런 거 군함 하나 만들어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갖다가 열어주는데 중국이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편, 아군, 동맹, 그래서 호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이 시장 사이즈가 20조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가 글로벌 탑10 안에 지금 3개, 4개 있잖아요. 뭐 만드는 것도 당연히. 그러면 MRO 노하우가 없냐?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군함 만들고 잠수함 다 만들어서 파는데?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시장도 상당히 가져올 수 있다. 그걸 가져오게 되면 없던 시장을 갖다 하나 더 얹고 가는 거잖아요. 20조라고 그러는 건 연이에요. 그럼 그 시장에 4개 국가라고 치고 그냥 4분의 1만 가져왔다. 그래서 4조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MRO 쪽으로 지금 적극적인 데가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잖아요. 2조씩 나눈다. 2조잖아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마진율이 이게 10%짜리가 아니에요. 마진이 높아요. 그러면 이건 기업 밸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니까 이 조선 쪽 업은 좋아지는 그림이 될 거다. 그래서 조선은 조정받을 때 기회 되시면 좀 담아 놓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웅달 책방에서 제가 이제 거시얘기, 매크로 얘기를 간혹 가다 해왔었고 지난달에도 했었는데, 저는 일단 금리 인하는 현재로 봤을 땐 저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6월 달 빠르면 현실적으로는 7월일 것 같습니다. 7월 말이니까. 근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 4분기는 그 조정 구간이다. 특히 4월 달이 유동성 긴축의 클라이막스였다라는 거를 또 지난번 4월에 왔을 때 4월이 클라이막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5월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일 거고 6월에 재차 유동성 긴축이 온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그전 걸 보시기로 하고 이제 근데 갑자기 그 연준 분위기도 막 매파적인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또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선 FOMC에서 5월 2일 날 파월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일이죠.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아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언급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파월이 물가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고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을 지키고 싶고 물가도 낮추고 싶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 인하의 조건이 물가만은 아니다. 고용이 부러지거나
어떤 경기가 후퇴가 되는 어떤 그런 크러쉬의 어떤 부분이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는 할 거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그 고용 지표들을 보면은 이전과는 톤이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 이민자들을 다수 다시 끌어들이면서 채워왔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또 이민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노이즈가 확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민자 제한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이민자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이미 과다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민자 효과는 이제부터는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그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할 때 보면은 인원이 꽤 많이 줄었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왔는데 그게 정부 측 고용 감소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언제든지 통제가 가능한 숫자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자꾸 CPI만 보는데 정부에서 연준에서죠.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는 사실 PC입니다. PCE 가운데 코어 PCE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율로 환산하면은 지금 3%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금리 동결을 했지만 그 내부 내용을 보면 두 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고, 스웨덴은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는 거, 그리고 EU도 6월 달엔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느냐. 근데 왜 갑자기 비둘기적인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지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동안에 미국 그 경제에서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안 좋게 계속 나왔는데 이 서비스업이 꺾이질 않았었어요. 근데 서비스업이 이번에 PMI가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50언더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농업 고용자 수 컨센이 24만이었었는데 17만 5천 명으로 생각보다 적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용에도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컨센이 3.8%였는데 3.9%로 어쨌든 0.1% 높게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그 미국은 좀 디테일한 거 많이 따져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내용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많이 지표를 가지고 따지는데, 시간당 임금을 이제 YOY로 보게 되면 시장 컨센은 4% 올랐을 거라고 봤는데 3.9%.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좀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 컨센보다 좀 낮거나 높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봤을 때 고용에 좀 문제가 있구나. 고용이 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취업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불편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게끔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ISM 비제조업 같은 경우도 지금 50언더로 이번에, 원래는 예상은 52를 봤는데 50언더 49.4로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맨날 보면은 그 매월에 그 고용 증가 관련해가지고 항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항상 는 걸로 나오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 그때 3분기면은 7, 8, 9잖아요. 고용 늘어난 게 64만 건 늘어난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월 단위로 분기 고용하고 임금 센서스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론조사 니네 뭐 몇 명 취업했어 안 했어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응답도 없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조사하는데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19만 건이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계속 고용이 좋아지고 있네, 안 주네 이렇게 했었지만 작년 3분기부터 고용은 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러면은 또 시장에서 볼 때 뭔가 좀 찝찝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용을 계속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고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경기 후퇴가 되기 시작하면 경기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죠. 4월달 시카고 PMI도 37.9 이게 나와가지고 역시 45 예상치인데 그거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2년 11월 저점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꺾인 거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제 앞으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소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원래 100 이상이 되게 되면 플러스고 1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좀 감소하는 건데 97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는 104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서도 조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지난주 말인가요? 발표됐던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이런 것들은 꺾여서 나왔는데
미시간대 인플레 기대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물가는 이게 심리적으로는 뭔가 좀 찜찜한 게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고용이나 이런 건 보이는데 여전히 인플레에 대해서는 쉽게 물가 안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와 그 고용 간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소비 쪽이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표가 나온 게 뭐냐면은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정부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은행에 계정에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취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안 하니까 돈 더 줄게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하는 그 사람을 하나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었던 거고 이런 게 또 인플레 촉발시키고 했었던 부담이 있는데 최근에 이 초과저축이 드디어 2020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로 20년보다 오히려 저축이 줄게 된 거죠. 그 얘기는 그동안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여력도 많이 줄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놓고 보면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7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4월, 5월, 6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에서 유동성 수축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정기, 박스권, 제한된 움직임이라고 한다면은 7월 넘어서부터는 주가가 좀 우상향하면서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그널만 나오면 우리는 어쩌면 먼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미국이 내려야지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금리 인상도 우리가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미국보다 우리가 사실 경제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더 심각합니다. 특히 PF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대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취약해요. 왜 더 취약하냐면 미국은 고정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한번 받으면 30년간 고정금리로 픽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 옛날에 받은 사람들은 저금리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정금리가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시면 몇 년 거치 몇 년 변동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하게 되면 보통 3년 거치 3년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변동금리.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 폭등해버리면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자꾸 금리 올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데 못 내리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겠다는 지표만 어느 정도 확연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더 빨리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내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냐? 지금도 이미 미국 국채가 훨씬 높아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같이 내리든 아니면 조금 빨리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얘기 했던 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니야 지금 쉽게 물가 안 꺾여 하면서 고집 부리다가 경기가 부러지거나 어떤 크러쉬가 나오면 역대급 무능한 이제 연준 의장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낙인이 찍힐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고용하고 물가를 굉장히 같이 가져가고 싶은 그 의지를 많이 표현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 연준 의장들은 먼저 알아서 금리를 내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문제 빵 터지고 나면 급하게 금리를 내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터져서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경제를 현재의 경기 상태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물가도 자극시키고 싶지 않은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낮추면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급하게 내리기보단 막 급하게 내릴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뭔가 문제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내려놓고 지켜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오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옐런의 의도인 것 같아요. 아까 바이백 프로그램 말씀하셨잖아요. 바이백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부 계정에 있는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니네들이 팔이 사 있으면 나한테 넘겨. 한마디로 말하면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에서는 지금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걸 팔고 있잖아요. 근데 재무부에서는 그걸 사주겠다고 그래요. 또이또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없던 걸 다시 이제 제시한 거잖아요. 연준은 지금 950억 팔던 걸 이제 600억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는 물량을 좀 조절을 하고 얘는 없었던 걸 갖다가 이제 제시해 가지고 사줄게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 달에 긴축 클라이막스였던 건 앞에 이것들도 없었지만은 세금 때문에 그랬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5월 달에 좀 풀리는 건 거꾸로 지금 재무부 계정에 TJ 계정에 들어와 있는 돈을 다시 시중에 푸는 거죠. 써야 되니까. 근데 6월 달에 다시 돈이 환수된다는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제외 국민들, 영주권자, 제외 영주권자들의 세금을 걷는 달이 6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다. 근데 4월이 제일 세고 거기다가 이제 5월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6월 가니까 4월은 QT가 950억이었는데 6월부터는 600억으로 줄어요. 재무부에서 바이백 옵션 발휘해요. 그러면 이제 이 유동성 수축이 4월보다 월등히 작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영업하는 환경은 좋아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장사 못 하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해도 역대급 실적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전기차가 막 팔린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전기차가 잘 팔리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우선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지표는 우선은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전방 쪽에서 이걸 많이 쓴다는 얘기인 거고, 많이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를 많이 찍어낸다는 거고 전기차를 많이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의 동향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작년 말 올 초 해가지고 미국에서 혹한 때문에 그 배터리 전기차 충전하러 갔다가 다 방전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충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날이 추워서가 아니고 충전 시설이 부족한 거죠. 차 팔아된 거에 비해서 충전 시설이 충분했었으면 왜 거기서 30분, 1시간, 뭐 2시간을 기다렸다가 방전을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언론상에서도 저는 그런 거 많이 모니터링하는데 잘 안 나오는데 충전 시설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어떻게 확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키워드로 봤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 가격입니다. 물론 지금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가격 갭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의 어떤 위치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소비자가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사는데 1,000만 원이 고려의 대상은 아니에요. 1억짜리 사느냐, 1억 1,000짜리 사느냐, 9,500짜리 사느냐 그걸 고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디자인의 어느 회사 차, 어떤 컨셉, SUV냐, 세단이냐, 뭐 색깔도 뭐 따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은 이게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몇 킬로를 갈 수 있고 한 번 충전에 뭐 이런 것들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차가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1억 원짜리 차를 많이 팔아서 확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급형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럼 보급형이라고 하면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가 차가량이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레인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레인지 안에 있는 차들이 전기차하고 이제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럼 거꾸로 말해서 전기차가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대에 있는 차를 사시는 분들이 차를 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1년 뒤에 차를 또 바꿔버리고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럼 차를 살 때 고려사항이 뭐겠습니까? 편의성이겠죠, 우선. 왜? 그쪽에 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이 내가 생활하는데 거의 필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1억, 2억짜리 차를 사시는 분들은 차가 한 대일 가능성보다는 여러 대가 있고 또 회사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실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생활의 편의성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충전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차를 갖다가 주유를 하든 충전을 하든 편리한 걸 샀지. 남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전기차를 사야겠어. 그건 쉽지 않잖아요. 제한적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 얘기는 이런 분들이 전기차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가지고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경쟁이 돼야 된다는 거죠.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내연기관은 동급 차량을 내연기관은 2천만 원이면 사는데 전기차는 3천만 원을 주고 사야 돼.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전기차를 사야겠느냐?
살 수 있겠냐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데 충전 한번 하려고 하려면 뭐 한 1시간 30분 뭐 이렇게 가가지고 충전을 하든가 아니면 아파트에 주차해서 충전한다고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거나 복잡해지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아파트에 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전기차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지만 확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또 쌈나요. 충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그 시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보급이 되려고 그러면 이 충전 시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 금리는 물론 낮아지면은 전기차 쪽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전기차를 사는데 동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중화된 전기차를 사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어떤 선택 옵션 때문에 전기차를 더 비싸게 안 사는 것처럼 금리가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데 전기차를 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의 어떤 서포트 요인은 될 수 있지만 필수 요인은 아니다. 작은 요소다. 그렇게 보셔야지 금리 인하가 전기차를 확장시키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왜 저 바이오를 보셔야 되냐면은 올해 그러니까 제가 올 초에 작년 말부터 24년은 대한민국 바이오가 글로벌화되는 첫 해다. 그게 의미가 있다. 이전 바이오하고는 또 다른 패턴이 될 거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작년 에스모 그 유럽 종양학회에서 그 유한양행이 그 존슨앤존스 얀센이죠. 그 렉나자 제품 그게 비소세포 폐암 그 치료제인데 그거 병용 투여하는 거 이제 결과를 발표했고 FDA 지금 승인 신청 들어갔고요. 요거 아마 요번에 아스코에서 또 발표를 할 건데 빠르면 상반기 내에 결과 나옵니다. 판매가 확정이 되게 되면 유한양행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을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존슨앤존슨에서 연 매출을 5조 이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내용이 달라지죠. 로열티를 받게 되면은 유한양행에서 그거 받고 이게 배 띵띵거리면서 돈 받았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유한양행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계속 수집을 해와요. 국내 바이오텍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 또 업을 시켜가지고 해외에다가 라이센스 아웃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한양행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 국내 바이오텍 쪽으로 또 선순환이 되겠죠. 그러면 유한양행만 이러고 있느냐? 아니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알테오젠 주가 많이 올랐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머크하고 키트루다 그 SC 제형 개발해가지고 독점 계약한다고 기사 나고 공시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거 오늘도 보니까 엄민용 애널이 리포트 쓴 거 보니까 거기서 최종적으로 제대로만 되면은 뭐 연평균 거기서만 떨어지는 로얄티 그 수입이 뭐 6천억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그냥 공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알테오전은 그 돈 받아가지고 맨날 적금만 놓고 또 말 거냐는 거죠. 계속 투자하고 또 파이프라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화되는 제품의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해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고급 기술을 가지고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돈을 끌어들이면서 바이오텍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갖출 수 있는 해다. 근데 이게 두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리가캠바이오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 오리온에서 인수한 레고캠바이오 그 ADC 그 링커 기술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그거 있고 아마 5월 16일 날인가 그 최종적인 파이널 결과가 나올 텐데 HLB도 간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리보세라닙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의 위상이 글로벌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진펜트라라고 해가지고 SC 제형으로 만든 거 미국에서 신약 승인 받았고 지금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맞물린다는 거죠. 그럼 돈 버는 바이오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회사들이. 자잘한 회사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위상을 좀 알릴 수 있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그 시너지가 그 회사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타 바이오가 같이 살아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올 하반기 내년 넘어오면서 계속해가지고 연달아서 나올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올해 제가 연초 작년 연말부터 올해는 바이오는 하나 정도는 가져가 보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이오 쪽은 좀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성공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할 자신 없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는 종목으로 갈 자신 없으면 ETF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불안하시면 바이오는 자신 없으면 하시지 마라. 예. 바이오는 공부를 해도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제 제가 그동안 바이오 투자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됐을까 했던 얘기들은 여기서 와서도 얘기했어요. 처음 시작해가지고 누가 뭐 좋대더라 해가지고 샀다가 박살났던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절치부심해가지고 한 2년간을 갖다가 상장되어 있는 그 상장기업 책 한 70여 개가 넘는 걸 제가 출연해가지고 사업보고서 리포트 뭐 인터넷에 있는 그 카페네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유행했었거든요. 특정 회사 분석해 놓은 자료들 많은 그것들 다 뒤져가면서 공부해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긴 했는데 사실 바이오 투자는요 개발자들도 성공 여부를 확신 못합니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자들도 자기네들이 이거 된다라고 100% 확신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막연한 것보다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플랫폼 기술은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죠? 대표적으로 뭐 리가켄바이오, 링커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든 다 그 ADC 쪽으로 해서 표적 항암제 만드는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SC 제형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항암 관련된 거라든지 면역질환 치료제 같은 것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같은 것들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좀 공부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특정 회사를 찾아냈으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과거 백데이터들, 국책과제 수행 이력이라든지 과거 라이센스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보고 투자해놓고 잊어버리고 삼성전자 사놓고 삼성전자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 자주는 안 보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오는 그걸 계속 모니터링할 자신 없으면 안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 가장 사고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예전에 황우석 박사 그 줄기세포 관련돼 가지고 사건이 있었고, 신라젠도 사건이 있었고, 바이로메드 임상 실패 있었고, 중국 업체 끼고 뭐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뭘 했다고 해놓고 나서 결국 상장 폐지당하고 뭐 이런 것 별게 다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가 걸러낸다라는 거는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의심하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할 때 그게 아주 뭐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바이오를 하느냐? 성공했을 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덜 하겠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제약사들 있잖아요. 다 신약 개발하거든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이런 회사들, 대웅제약, 좀 등치 있는 뭐 회사들 다 신약 개발하니까 그런 회사들 공부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골라가시는 방법도 있고, 그건 대신에 수익률로 봤을 땐 그런 주식이 10배 난다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건 감안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머리 아프다 싶으면은 사실 바이오 아니면 뭐 다른 주식 없습니까? 좋은 데 많은데. 그러니까 굳이 바이오 뭐 고집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참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투자를 했었어요. 고객님들 자산 가지고 10년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했었고, 마지막에 팔 땐 진짜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었습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되어 있는데 주가는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셀트리온의 특징 하나, 최근 좀 다른 거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업 분할입니다. 그죠? 중복 상장시키는 거. 그것도 특히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는 거. 근데 셀트리온은 이번에 헬스케어를 합병시켰죠. 분할이 아니라 흡수 합병을 시켰죠.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다. 사실은 이래야 되거든요. 여기도 셀트리온도 그 문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제조회사, 헬스케어는 유통회사.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두 개가 하나인 게 정상인 거죠. 정상화시킨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밀러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램시마 SC제형,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일 건데 진페트라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거를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판매를 지금 이제 개시했고, 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추가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금 계속 해가지고 지금 유치하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 미국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확정이 될 경우에 미국 기업의 80%가 그 CDMO 쪽을 중국 거를 특히 우시바이오 뭐 이런 쪽을 많이 의존을 하는데 셀트리온이 시밀러 회사기는 한데 CDMO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대안으로도 될 수 있다.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합병에 따른 영업권 상각 때문에 상반기 부진할 거고요. 이후에 이제 고객 관련돼 가지고 상각하는 것도 한 9년 동안 3천억 정도 상각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좀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게 뭐 큰 밸류에 어떤 그런 악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뉴스 나왔던 거는 미국은 이제 민간 쪽으로 많이 그 의료 시장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미국 대형 3대 그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우리는 이제 급여를 주로 보면은 이제 식약처 쪽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익스프레스 스크립트하고 이제 등재 계약을 체결했고요. 4월에 또 추가로 하나 2분기에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판매망을 넓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회사 쪽 리포트에서 보니까 진펜트라만 가지고 미국 올해 판매 목표가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대로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있는데 한 가지 저의 고민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 플러스 신약 업체라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의 지금 시가총액이 아주 편안한 구간은 아니다. 조금 비싼. 예, 비싼 구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K바이오의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은 여기서 물론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가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섹시한 가격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드렸던 것처럼 생물보안법 거기에 가장 수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시바이오가 만약에 제재를 받게 되고 중국 업체들이 이제 규제를 받아가지고 모든 이제 그쪽에서 완전히 철수가 된다 그러면 이 회사에는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고 역시 주가 상승의 하나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이쪽 CDMO 업체들 관련해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아주 섹시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딜레마는 있고요. 이 CDMO 관련해서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22조 원 들여가지고 캐딜런드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게 있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삼바만의 어떤 그 우리가 이쪽 우시가 물러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부분이 좀 제한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노보노디스크 이런 쪽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22조 원 주고 저거 인수해놨는데 삼바한테 우리 거 해줘 뭐 이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1위가 지금 론자가 글로벌 1위인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삼바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저는 두 회사 다 뭐 기업은 좋은 거 아는데 그렇게 뭐 막 섹시한 느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용만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게 사람 의사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AI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뷰노 같은 경우도 그쪽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심정지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 체크하는 거 이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판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는 루닛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주가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제가 방송 많이 나가진 않지만 나갈 때마다 이제 제가 바이오를 좀 한다고 많이 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AI 의료 내년에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업황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모르겠다. 왜? 너무 많이 올랐었다. 이미 너무.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많이 이제 반 가까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검증의 시간일 거다. 회사가 제시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회사가 제시한 걸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실망스러운 게 좀 많아요. 제가 탐방 갔다 온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흑자 얘기했었는데 적자 크게 났고 1분기도 적자 났어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케줄이 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030년에 매출 10조에 2033년에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조 제시한 회사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거 마케팅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자기네 거 성공할지 여부를 모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거든요. AI 업체가 자기네가 어떻게 뭐 33년에 10조를 할지 5조를 할지 1조를 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거기에 흥분을 했었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서 녹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검증돼야 될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 주가로서는 그렇게 뭐 박스권 크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조금 줄이시려면 아무래도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좋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각각에 쓰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이라고 하는 게 그건데 그 정맥, 그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맥에 맞아야 되거든요. 정맥을 찾아가지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정맥 찾아가지고 꽂아야 되는데 그냥 엉덩이 주사 찔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1시간 맞을 거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항암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정 항암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련된 거 다 들어있죠. 전부 다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쉽게 다 가능하잖아요. 거기다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쪽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영역이 꽤 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키트루다에 라이센스 아웃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에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리가켄 바이오도 ADC 표적항암제 치료제의 링커거든요. 그 링커는 그 암을 추적하는 그 유도탄 같은 게 있어요. 그 유도 물질 그 밑에 그 실같이 링커를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항암 물질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링커 기술이거든요. 이거니까 그거는 어떤 신약을 개발하든지 간에 항암제 개발 다 ADC 신약 개발하는 데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유도탄에다가 링커, 연결해주는 링커, 그것만 그 기술인데 그럼 못다 못해요. 다 하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포텐셜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앞에서 만드는 신약 회사들이 임상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신약 물질이 안 맞아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제가 플랫폼 기술 관련돼 있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림 이미지에 나와 있는 그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기 포트를 한 종목 두 종목으로 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고 올인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아주 시장이 이상할 때, 박살이 났을 때, 코로나 팬데믹, 금융위기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다 같이 박살날 때잖아요. 그러면 돌아설 때 뭐가 제일 빠를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좋은 놈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2차전지 올인 딱 이래버리면은 2차전지 작년엔 좋았지만 올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반도체 올인했었으면 한 몇 년간 또 고생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반도체도 가고 있고 방산도 좋고 있고 바이오 요즘 좀 밀리고 있지만 바이오도 괜찮았었고 올해 들어와서 초선 좋았고 2차 전지는 올해 좀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2차 전지고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 좋아졌는데 속도가 나는 게 어느 속도로 날 거냐 이제 그거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포트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금이 없냐? 현금도 있어요. 포트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저는 그 장이 정말 뜨거울 때는 이제 100% 주식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4월, 6월 조정 구간인데 여기서 내가 100%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